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강의 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정부 지원이건 지자체 지원이건 어떠한 종류의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사업 신청서 혹은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업 종류를 막론하고 그건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들어가는 꼭 필수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점, 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 신청과 선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대상별,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의 종류의 특징에 대해서 숙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부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당연히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정보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청 자격,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 내용과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일정을 맞출 수가 있는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사업은 어차피 지원을 못 하는 거고요. 신청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은 내가 선정되기 위한 퀄리티를 맞추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선정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제출 서류 일정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고 써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종류의 지원 사업들은 주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제출하는 제출처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해당 사업에 맞게 체크를 해서 제출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정말 문서가 필요 없는 사업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업 신청서만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의 좋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는 뭐 매출 증빙이나 점포 사진 등 이제 기관에서 요청하는 부속 서류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부속 서류들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청 요건에 맞는 기업들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게 확인이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 기업을 1차적으로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발표 평가 혹은 현장 실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부 관계자인데 이 기업한테 내가 3천만 원을 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냥 서류만 보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대표를 불러서 발표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직접 실사도 진행하고 그래서 통과된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여기까지 통과한 기업들은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자부담 납부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자부담 납부 안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나 혹은 국비 지원 사업에 한해서만 내가 자부담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대표님인 너도 얼마를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자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총괄가 되면은 이제 무사히 이 지원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스타트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소상공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법적 정의가 7년 미만의 기업을 두고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혹은 5인 미만의 사업체를 두고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인데 7년 미만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물론 둘 다 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생존과 경영 안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폐업하면 안 되고 죽어가는 소상공인들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목적이라면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목적은 보통 투자 유치와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스케일업 전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양한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지원 사업을 비교를 해 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포인트만 좀 집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서류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과는 어땠고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만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석은 어떻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어떻고 향후 계획은 어떻고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고 투자 유치 계획은 어떻고 혹시 투자 유치를 했다면은 투자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자금을 반환할 건지 투자를 회수시켜 줄 건지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고 엄밀한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는 사람들 또한 다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자체 실무 담당자나 이제 지역 센터 평가단이 평가를 한다면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교수님 혹은 기술 전문가와 같은 이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면서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피자 가게를 하신다. 뭐 개인 피자 가게라고 해볼게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분류가 되겠죠. 근데 피자 가게를 하면서 수십억 원씩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피자라는 회사는 로봇 팔을 써가지고 피자를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근데 그걸 피자집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피자집이자 로봇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스타트업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고 소상공인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피자집을 한다 그래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선정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정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만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성장기, 안정기, 그리고 별도로 전환기와 위기 대응용 이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선정 확률이 낮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주기 때문에 쓰고 싶은 이제 욕심은 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다.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두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지원을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1, 2, 3번 원칙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언제나 제 머릿속에 이제 항상 숙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항상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제가 컨설팅하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언제나 드리는 충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모든 문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뭐 SNS에다 글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공식 문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와 같이 가벼운 말투보다는 뭐뭐 했음과 같은 음순체를 사용하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란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뭐 할 겁니다.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실 때는 거기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무조건 메시지는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내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칸은 한정적인데.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고 호흡도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읽는 사람은 지겨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장은 짧고 명확하게 적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끔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문장을 써야 되는데 완성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나 키워드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글을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례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하나의 문장은 완성된 문장으로 끝나야 된다. 이것이 주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제 가독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독성이 왜 중요하냐? 자,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서류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번 심사를 가면은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즉, 한 서류당 검토할 시간이 정말 많아야 7, 8분, 짧으면 3, 4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서류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모든 장표가 다 글로만 채워져 있다? 저는 그 신청서 혹은 그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읽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독성이라고 하면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걸 떠나서 짧게 보고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텍스트만 쓰기보다는 이미지와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어차피 칸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분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칸을 모두 텍스트로만 채우면은 읽기가 싫어져요. 눈에 안 들어와요. 똑같은 내용을 써도 표나 이미지로 보여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고요. 지겹지도 않습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두 번째는 구획을 나눠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전달하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뒤에 예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사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제된 단어와 문장으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사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국내 최고의 인정받는 향후 전도가 유명한 기업이다. 이런 단어를 제 기업을 설명하는 데 쓰게 된다면 읽는 사람들은 조금 황당할 수가 있겠죠. 아니, 너가 뭔데 최고라는 말을 쓰지? 너가 뭔데 전도가 유명하다는 말을 쓰지? 너가 뭔데 혁신적이란 말을 스스로한테 붙이는 거지? 이런 단어들이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보기에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칭찬을 제가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원칙은 탄탄한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플랜에는 현황과 계획 그리고 그로 인한 기대 효과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하나, 둘, 셋, 1, 2, 3 스텝으로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이게 논리적이라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정인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계획이란 거는 모든 걸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계획이 다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이 없다고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보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럴듯한 계획을 여기다가 적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자금 소요 계획 같은 걸 쓸 때는 이제 꼭 필요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어떻게 쓸 건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요. 물론 내가 이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 다 예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추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일반 목차 및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사업 개요는 일반적인 사업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상호명, 대표자 이름, 업종, 등록 번호 등등이 들어가고요. 이제 2번부터 7번까지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업 계획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를 적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장 트렌드가 어떻고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걸 해결하거나 내가 그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혹은 선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주로 이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그 목표란 것이 어떤 사회적인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를 혁신시키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얼마나 증가시키고 고객을 얼마나 늘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겠다. 소상공인이라면은 내가 이 상권에서 현재 매출이 얼마인데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어디까지 늘리겠다.
고객층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고객층을 어떻게 더 늘려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목적 및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금 활용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항목별로 나눠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 수행 일정은 사실 당연히 모든 사업엔 사업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별을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 추진 전략,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 성과 및 자립 계획, 이건 좀 부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타 자료에 해당되는 점포 사진이나 고객 리뷰나 인증서 등등을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 양식을 좀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제 항목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은 사실상 배치만 다르지 들어가는 요소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이제 주로 소상공인 분야에서 이제 재기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사업 계획서를 쓰는 입장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쓰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저기 파란 글씨로 부연 설명이 되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신다면은 저런 부연 설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혼란이 좀 가중될 겁니다.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길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쓰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헷갈리는 요소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도 왼쪽 양식이라면은 그걸 아주 너무 잘 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칸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쓰면은 안 되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문서는 한 기술 소상공인의 사업 계획서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실 중요 내용들은 제가 다 가려놨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 어떤 사업성을 가졌는지를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장 구사나 전체적인 문서의 구성을 제가 보시라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은 문장이 지나치게 길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문장이 2줄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보기가 싫어집니다. 특히 그 문장에 주관적인 의견과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 애타게 찾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주관적인 표현인데? 그럼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차트나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사위원들은 서류 하나 검토하는데, 사업계획서 하나 검토하는데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심사위원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글씨뿐이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읽기 싫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너무 높은 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 문서는 이제 기술기업에서 쓴 문서다 보니까 잘 모르는 어려운 기술 단어들과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거나 조금 쉬운 단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서라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이 문서에다가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통계치가 나와요. 어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제품은 없고, 비용은 증가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이 애타게 찾고 있고, 주장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이 문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되게 나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잘 쓰인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농업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농업회사에서 농산물도 재배하고 그 농산물 가지고 가공식품 만들어서 지금 판매까지도 해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소상공인 사업도 쓰고 필요할 때는 스타트업 사업도 쓰는 그런 사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산삼이라는
농작물을 저희가 재배를 직접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선 사업 계획서와 비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일단 이거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텍스트는 무조건 최소화시키자였어요. 왜냐면 제가 심사위원으로 일을 하잖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심사위원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딱 펼쳤을 때 일단 이미지가 많고, 이미지가 아니라면은 차트나 그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게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게 제 주의였어요. 그때 여기서 또 보시면은 거의 문서의 반 정도는 다 이미지랑 차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읽기도 편할 뿐더러 보기 이쁘기까지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은 이 장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거 전부 그냥 빈 문서였어요. 그냥 제목만 나와 있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가이드만 나온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공간을 전부 이런 네모난 차트로, 네모난 표로 다 나눴습니다. 원래 있던 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원래 있던 표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내용에 알맞게 이런 식으로 표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빈 문서에다가 글만 쓰고 그림만 갖다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꿀팁이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사업계획서 쓰실 때 꼭 적용했으면 좋겠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구조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신청 절차는 이제 개별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발표 심사가 없을 수도 있고 온라인 제출일 수도 있고 우편 제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계획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 계획서가 무엇이고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걸 쓸 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지키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